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2018년 1학기 기출문제,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근대 작가론이에요. 한국 근대 작가론 2018년 1학기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36번 문제를 보면 김소월의 양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오산학교 재학 시절 김억에게 문학 수업을 받았다. 맞죠? 이 김억은 당연히 이제 김소월의 스승이고요. 2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를 책을 펼쳐 보시면 김억의 이제 그 김소월의 스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스승 김억의 이러한 시적 관심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920년 창조 5호에 낭인의 봄시를 발표했다. 자, 이거는 이제 5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박스 밑에 1920년 2월 창조 5호에 낭인의 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대 등인으로 참가했다고 그랬는데 이 김수월은 영대 그 동인 그 페이지 57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영대 동인 참가 나옵니다. 근데 4번에 1925년 소월 민요집을 발간해서 문단과 독자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김소월은 그 당시에는 작품을 냈지만 기대와 달리 문단과 매체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 7, 8째 줄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십시오. 자, 37번 문제를 보시면요. 37번입니다. 거기 그 김소월 씨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건 이제 72쪽을 보시면 나오는데, 2번에 보면 그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하는 시적 표현 사용, 이건 아니죠. 1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72쪽을 한번 펴놓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2쪽을 펴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이 김소월이 이제 각자의 그림과 같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각자의 그림과 같이 가깝고 각자에게 있는 그림자 같이 반듯한 각자의 영혼이 가장 이상적인 미의 옷을 입었을 때 시혼으로 현현된다. 여기 시혼에다가 가로를 묶으세요. 시혼. 현현이란 것은 이제 나타난다는 뜻이죠. 즉 시인 각자의 고유한 영혼을 개성적 호흡, 자 호흡에다가 또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호흡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근대적이고 자유로운 시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시혼이 들어가고 기역에는 니은에는 호흡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번 한용운과 관계가 먼 것은 그랬죠. 한용운. 자, 이건 7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페이지 79페이지. 자, 79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한용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보면 유심, 그다음에 불교 대전,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용운과 관계 있고요. 1번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새벽은 이것은 이제 채만식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채만식의 소설로 아름다운 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를 보시면 님의 침묵에 그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중꺽쇠로 이렇게 님의 침묵이 나와요. 이러면 시집이 됩니다. 님의 침묵이. 자, 이중꺽쇠로 나올 때는 시집이고요. 자, 님의 침묵이 그냥 단일꺽쇠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는 그냥 한 편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님의 침묵의 이중꺽쇠니까 시집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에 일본을 경유한 서구 근대 체험을 통해 발간됐다. 이게 아니죠. 님의 침묵은 되게 독자적인 어떤 한용운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보면 신앙 고백 중생 교화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창조되었다. 자, 이것은 81페이지를 펴보시면 페이지 81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니고요. 자, 41번 문제를 보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이건 90페이지를 펴보세요. 책의 9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됩니다. 자, 9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 있죠.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것은 알 수 없어요를 해석할 때 독자들이 가장 곤혹을 느끼는 대목이다. 완전히 태워져서 소멸된 존재인 체가 기름으로 변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반대 명제의 쌍이 하나의 문장 속에 천연덕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한용운식, 자, 가로죠. 자, 역설이죠, 역설. 한용운식 역설의 전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의 역설이 나오네요. 42번 정지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정지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죠. 정지용. 자, 정지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인불학이라고 2번에 나오죠. 이것은 서정주 시인과 관련되어 있고요. 생명파입니다. 그래서 168페이지를 펴보시면 168페이지 교재를 펴보시면 시인불학이라는 더 알아보기가 나오죠. 자, 정지용 작가는 여러분 교재로 앞쪽을 좀 넘겨보시면 나오죠. 정지용 작가는 그 99쪽부터 정지용 작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 작가는 이제 일종의 시어를 되게 잘 다듬는 그러한 그 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문학, 그다음에 문장, 카톨릭 청년 이런 게 나오죠. 자, 100페이지를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면 100페이지의 넷째 줄에 보면 시문학이 나와요. 100페이지 넷째 줄에. 그다음에 100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 카톨릭 청년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10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의 문단 활동은 문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거기 43번 문제를 보시면 정종의 시세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풍조가 나타난다. 자, 이것은 아니죠. 정지용은 이제 시문학 동인이기 때문에 되게 순수시를 표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용은 되게 이제 순수한 어떤 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2번 카톨릭 신자로서 종교시를 창작했다. 이것은 이제 99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고요. 3번에 바다를 대상으로 한 연작시. 이거는 10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이제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에 그 뭡니까 99페이지를 보시면 카톨릭시즘이라고 나오죠. 한 위에서 8, 9째 줄에 보면 카톨릭시즘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103페이지를 보시면 102쪽에 보면 이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세계 특징 바로 밑에 보면 이미지심 쉬운 가운데 세 번째 줄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가 많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과 동양 예술에서 시적 방법을 창작했다. 자, 이것은 98페이지를 펴보시면 98페이지 개관에서 그 개관을 보십시오. 개관에서 밑에서 여섯째 줄 위로 올라가면 후기 자연시에서 정지용은 고전과 동양 예술에서 예술적 혁신의 계기를 찾아 새로운 감각과 지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적 모색을 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요. 백석시의 문학사적 의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에 보면 이제 역설적 언어법과 치밀한 지적 논리, 이건 이제 한용운과 관련이 있어요. 한용운의 시의 특징이 이런 역설적인 언어법과 관련된 것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역설적인 어법이라는 것은 한용운의 어떤 그런 그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시적인 관습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3번, 4번 이것은 2, 3, 4는 페이지 138페이지를 펴보시면 백석시의 문학적 특징이 나오니까 그 138쪽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를 보시면, 백석시 중 자성시 부류 작품은 당연히 2번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129쪽에 나오고요. 그 1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전부 다 그 127쪽에 나와요. 127쪽. 127쪽을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127쪽에 보면 그 여운안골족과 고야는 첫 번째 부류죠. 첫 번째 부류. 그래서 그런 그 독자들의 그 추억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소재로 한 시다. 그리고 유년기 아동으로 화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 1번과 3번은 45번의 1번과 3번은 그런 그 아동 화자, 그러니까 아동을 화자로 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여승은 두 번째 부류인데, 그런 그, 뭐랄까요. 소외계층,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를 한 거죠. 여승.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 자성시라는 것은 스스로 돌아본다, 살펴본다. 그러한 시란 뜻이죠. 자, 이 성자가 살필 성자입니다. 살필 성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성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요. 46번을 보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면 윤동주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한 인물. 자, 이거는 147쪽을 펴보세요. 147쪽을 펴보시면 거기 그 뭡니까 그 147쪽이 첫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정지용은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 속에 썼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인용문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강점기에 날뛰던 부일 문사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베앗을 것뿐이나 무명운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말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지용. 47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 이것은 일본 유학 시절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자, 158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158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그 중간에 인용 부분 바로 밑에 나오죠. 일본 유학이란 말 나오죠. 일본 유학은 그에게 의미가 적거나 없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156, 157쪽이 이제 쉽게 쓰여진 시가 나오고요. 그 156페이지의 그 마지막 줄에 육첩방이 나오죠. 육첩방. 육첩방은 이 다다미가 이제 6개가 연결되는 방. 아주 작은 방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학비로 살아가는 일본 유학생의 이국적인 정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를 보시면 윤동주 씨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을 보세요. 3번에 나오는 전통과 불교적 사유의 바탕을 두고 언어의 시적 세련을 달성했다. 이거는 한용운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이건 다 윤동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제말 암흑기의 문학으로서 조선어를 통해 민족적인 절조를 소호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근대시의 성공 사례를 선명하게 제시했고요. 진지한 윤리적 자세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이것은 160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9번 문제를 보면 시인불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시인불학은 이제 168쪽을 펴보세요. 박스에 있죠. 김달진, 김동리, 오장환, 서정주, 하명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다. 카프의 내용 중심주의와 모더니스트의 형식주의를 모두 비판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168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죠. 거기 그 168페이지의 박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1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카프의 내용 중심주의와 모더니스트 형식주의를 반대했다는 것이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본질 파악 이런 것들. 자, 이것은 169쪽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생명의 고귀함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추천제에 의한 그런 신인 발굴 방식을 도입한 것은 시인불학의 독특한 업적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시인불학에서는 이런 그 추천제에 의한 신인 발굴 도입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오히려 문장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시집이죠. 이 시집은 신라초 연장 작업으로서 불교에서 공부한 은유법을 실험한 그러한 그 시편들을 모은 것이죠. 서정주의 시작 과정.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시를 짓는다는 그런 시작이죠. 그런 그 시작 과정에서 절정을 이루는 시집이다. 이것은 172쪽을 펴보시면 172쪽을 보시면 나오죠. 거기 그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나오죠. 1968년에 그 제5시집 동천을 출간했다. 나왔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신라를 주제로 한 실험적 시작을 모았고 신라초 연장 작업이다라는 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천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51번 문제를 보시면요. 김수영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51번 문제 김수영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 쭉 보시면 2번에 시어에서 시사어, 비속어를 파격적으로 사용해서 시어의 영역을 자유롭게 했다. 이게 나왔죠. 자 이것이 이제 그 205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20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0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이 김수영의 시가 상당히 그 속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인용시에서 6줄 내려오면 속어와 비어가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 김수영은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창작 환경과 정치적 제도의 문제를 두고 정치 적극적으로 논쟁했다. 자, 220페이지를 펴보세요. 22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셋째 줄 보면 삶과 문학이 하나로 이어지는 문학적 실천의 전범을 보여줬다. 그가 발표한 실론 중 시어 침을 뱉어라. 자, 이게 이제 문제화돼 있죠. 시어 침을 뱉어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동시적 실천을 통한 온몸의 시를 주장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보시면요.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 경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죠. 답은 2번의 박태원입니다. 자, 거기 염상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경의 이기영 이런 작품들은 다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주의란 뜻이에요. 사실주의. 그 당시 어떤 그 삶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고 박태원은 이제 어떤 사실주의라는 의미보다는 모더니즘의 어떤 경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박태원의 작품은 모더니즘. 그래서 300페이지를 펴보시면 30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박태원의 작품은 그 첫 번째 줄에 박태원은 문학의 자율성과 다양한 실험 정신을 보여준 30년대 최고의 모더니즘 소설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 54번 문제죠. 5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에 설명하는 작가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최고의 농민 소설 작가 하면 답 나오죠. 최고의 농민 소설 작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이라는 작품 있죠. 자, 이걸 쓴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민촌 이기영이죠. 자, 민촌 이기영은 34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기영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로 348페이지. 거기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근대문학 사상 최고의 농민 작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5번 문제를 보시면 그 손창섭 연구리의 고려해야 할 삶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3번에 사회주의 혁명과 농민 문제. 자, 이런 것은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이기영에 가깝죠. 자, 1번, 2번, 4번. 전후세대 체험적 특성이라든가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 다양한 공간 이동의 경험. 이것들은 376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76페이지. 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전후 세대란 말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언어적 정체성이 나오고요.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공간 이동의 경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6번 문제는 뭡니까? 많은 소설에서 판소리 사설의 서술 양식을 접목시켰다. 자, 이건 294쪽을 펴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채만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채만식의 소설 자체가 이런 그 판소리 소설의 그런 접목이
상당히 판소리 사설의 접목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94쪽의 밑에서 6줄 올라가면 고전 소설의 패러디 작업이나 판소리 사설의 적극적인 계승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57번 문제를 볼까요? 자, 57번 문제를 보시면 일제 말기 친일적인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짝지어진 거 당연히 1번이죠. 여기 보면 박태원과 채만식이 나오죠. 자, 두 작가 다 친일적이고요. 박태원은 302페이지, 채만식은 278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02페이지를 펴보시면 302페이지입니다. 거기를 이제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섯째 줄에 나오죠. 1940년대 초에는 아세아 여명, 군국의 어머니와 같은 친일 소설을 발표했다. 이 말 나오고요. 자, 278페이지를 보시면 채만식이 나오죠. 자,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둘째 줄이죠. 해방 직후 우리 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친일 문제로부터 채만식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란 말 나오죠. 자, 58번 문제를 보시면 박태원의 문학 그 활동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은 나왔는데 일단 식민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우울을 모더니즘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313페이지를 펴보세요. 313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런 그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천변풍경. 이 천변풍경이라는 게 이제 식민 경성의 그런 도시화 이런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식민 도시의 경성화 도시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를 보면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가보농민 전쟁을 구술해서 완성했다. 자, 이건 303페이지를 펴보시면 30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한 6째 줄에 나오죠.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대하소설 가보농민 전쟁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경어체와 대화체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고소설의 낭독 문화를 되살렸다. 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자, 4번은 구인의 회원. 이건 304쪽을 보시면 구인회라고 나오죠. 9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을 구인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염상섭의 작품 세계와 거리가 먼 거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염상섭은 중도적인 주인공이죠. 259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박스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중도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중산층의 보수주의적 세계관이죠. 상당히 이제 이 보수주의자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나오죠. 그가 전통주의적 지향적 보수주의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통속적인 작품도 이제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에 통속소설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3번에 나오는 예술지상주의는 이건 유미주의와 같아요. 예술지상주의는 유미주의와 같다. 그리고 유미주의는 당연히 누구의 작품 세계입니까? 김동인 작가의 작품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예술지향주의입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면 전후의 문제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관이 일어났죠. 이건 당연히 손창섭이죠. 380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는데, 자, 380페이지에 이제 이 손창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380페이지에 그 두 번째 줄부터 그 단락 끝까지죠. 그래서 현대처럼 누구나 모두 사실에서 무슨 심각한 의미를 추출해내려고 강분하는 시대도 드물 것이다. 더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즉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의 온갖 행위에서 무엇이든 그럴듯한 의미를 발굴해내 보려고 사정없이 파헤치는 바람에 점차로 인간의 내면에는 음산한 공동과 그 표면에는 삭막한 버럭더미만이 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고가한 의미만을 다량으로 매장하고 있는 광산일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더 무의미한 면의 누적임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손창섭 작가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의 그런 그 내면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후세대 상처, 고통, 뭐 냉소와 허무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 이광수의 문화활동 제대로 된 거 그랬죠. 1번. 친일의 강요를 피했다가 틀렸죠. 친일했고요. 자, 2번. 1930년대 분할운동의 일환으로 흙을 연재했다 나왔죠. 이건 이제 235페이지를 펴보시면 흙을 연재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35페이지. 235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에 흙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영화의 기법을 활용했다. 이거는 이제 박태원이죠. 박태원의 작가가 바로 이제 그런 영화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태원 작가는 이제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 그런 그 영화와 관련된 그런 그 뭡니까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 속에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답은 이것은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태원 작가의 기법을 이제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316페이지에 인용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을 보세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를 보시면 인용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뭡니까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영화에서 쓰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4번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해서 6.25 전쟁 중 월북했다. 이거는 이제 그 302페이지에 나오죠. 302페이지. 302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해방 후에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했고 6.25 전쟁 중 월북했다. 자, 이건 박태원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그 이 중에서 2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하로드라는 것은 러시아 말로 이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하로드. 이런 말이 민중 속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염상섭이 효풍, 새벽바람이라는 뜻인데 부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267쪽을 펴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해방 후에 최초로 발표된 염상섭의 장편 소설이다. 267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효풍이라는 말 나오죠. 효풍.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해방 이후 최초로 발표된 장편 소설. 자, 이 말은 맞고요. 해방 공간의 세력 공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보인다. 자, 이것은 269쪽을 보시면 나오죠. 269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해방 공간의 세력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란 말 나옵니다. 자, 3번 연애 서사 형식을 빌려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연애 이야기라는 소리죠. 연애 이야기. 자, 그래서 이것도 맞죠. 거기 그 267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보시면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된 염상섭 장편 소설 특유의 이야기 틀이라 할 연애 이야기와 삼각구도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럼 맞죠. 4번을 보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소련의 영향력을 우호적으로 그렸다라는 것이 잘못돼 있죠. 뭐 이 작품 뭐 어떤 소련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아니죠. 자, 63번 문제를 보시면 채만식이 탕리에서 군사를 배경으로 일제하에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환경이자 식민지 자본주의를 표상하는 상징. 자, 이게 바로 이제 미두와 관련돼 있죠. 288페이지, 289페이지, 28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미두라는 게 나오죠. 28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채만식이 미두를 중심으로 탕류의 그 전반부를 구성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미두라는 말은 289쪽에도 나오지만 이 미두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일제 강점기죠. 그때 쌀을 송출하는 그러한 그 항구에 개설되었던 곡물입니다. 그런 곡물 거래 시장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미두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자, 64번 문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들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1번 현대의 일상풍속을 조사 탐구하는 고연학적 방법. 이거는 309페이지를 펴보세요.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를 펴보시면 고현학이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09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한 7째 줄 정도 나오죠. 고현학. 그러니까 고현학이란 건 뭡니까? 현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현학이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고고학이죠. 그래서 이게 고고학과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고학과. 자, 도시의 산책자를 내세운 여루형 진행. 이것도 나오죠. 309쪽에 보시면 산책자죠.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산책자라는 그 산책자 소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소설 쓰기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가 소설. 이거는 이제 309쪽에 보면 어떻게 이 작품을 쓰게 될 것인가. 이런 거죠. 310쪽을 봐야 되겠네요. 310쪽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런 소설 쓰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가 소설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바로 메타 소설이라고 합니다. 메타 소설. 메타 소설이라고 그래요. 이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about하고 같아요. about.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소설에 대한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 소설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5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3번의 사파 중심의 세부 묘사 모자이크식 구성이 아니고요. 이광수가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투역된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감 생활했던 것을 그 배경으로 쓰인 작품. 이게 바로 무명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자, 244페이지를 펴보시면 소설가다운 소설의 자기 기만, 무명 나오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무명은 이광수가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투옥된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감 생활을 했던 걸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원작은 뭐냐면 박복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박복한 무리들. 이게 이제 일종의 원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6번 황해도 용현마을과 인천 부두를 전후반 배경으로 하여 계급적 실천의 문제를 다룬 강경의 소설. 자, 이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간 문제. 이거는 337쪽을 펴보세요. 337쪽을 교재를 펴보시면 자, 337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있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황해도 용현마을을 배경으로 농민의 현실을 그리고 있고 후반부는 인천 방적 공장을 배경으로 계급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답은 인간 문제. 자, 67번 문제를 보시면요. 강경의 작품 세계에서 중시할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4번이죠. 분단 현실과 이념 대립은 아니죠. 나머지 1번, 2번, 3번 이것들은 전부 다 325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68번 문제를 보면요. 북한 문단에서 처음 발표된 소설을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박태원의 그런 그 갑오 농민 전쟁과 이기영의 두만강이 되는데 이 박태원의 갑오 농민 전쟁은 303페이지, 303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이게 이제 1977년에서 그 86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발표된 문단에서 처음 발표된 소설. 그다음에 이기영의 두만강은 364페이지. 364페이지. 여러분 교재로 364페이지를 펴보시면 두만강이 나오죠. 두만강. 그래서 두만강이라는 작품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서 쓴 그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두만강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런 문단의 북한 문단에서 이제 처음 발표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북한 문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박태원이나 이기영은 다 월북한 작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단 여러분이 이런 말이 나오면 월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북 작가. 월북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69번은 이기영의 초기 소설에서 드러난 창작 방법상의 도식적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69번 4번이에요. 지주와 소작인의 연대가 아니죠. 이거는 35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35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35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마을 사람 끝에 보세요. 마을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주가 갑자기 소작인의 소작권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통보한다. 갑자기 소작권을 빼앗기게 된 소작인 집안의 노무가 지주를 설득해 보려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반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나오는 그 문제들은 356페이지를 펴놓고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이기영 소설, 초기 소설 특징에 보면 셋째 줄부터 나오죠. 인물 형상화의 도식성 1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건 갈등의 상투성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말 구조 없는 근거 없는 낙관적 처리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353페이지 나오고요. 나머지 나오는 1번, 2번, 3번 이거는 다 그 356페이지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0번입니다. 손창섭 소설의 길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2번이죠. 여기 보면 상경기 이런 말 나오죠. 이게 길이에요. 길에서 이제 상경을 하겠죠. 시골 소년 그 최성칠의 2년 8개월간 상경기. 자, 이 389쪽을 펴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은 뭡니까? 독립투사 아들 도연이 과중한 부채의식에 의해 일제에 저항하는 거 그런 행동 이거는 387쪽을 펴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 387쪽 387쪽을 펴보시면 낙서족이라고 나오죠. 낙서족. 이 작품은 387쪽에 나오는 낙서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이 작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 1학기 한국 근대작가론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